제가 의문점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제가 가진 마지막 의문점 하나. 뭐냐면, 딴 얘기입니다. 남편이 그 업자를 최초로 본 것도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아내 병문안을 왔던 그냥 지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지, 사이도 평상시 나쁘지 않았고 실제 아내가 먹던 그 한약도 원래는 둘째를 갖기 위해 먹었던 한약일 뿐이다 라고 남편이 진술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내의 외도라는 걸로 경찰은 이게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라고 제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받아주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불화입니다. 그러니까 다 부차적인 걸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불화가 뭐냐면 외도뿐만 아니라 실제 남편은 아내의 그 어머니 장모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 장모는 늘 남편을 구박했고 됐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항상 되게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도 이 부분에서 반박을 합니다. 일축을 하고 뭐라고 하면 불화설은 거의 없었고 실제인데 사건 발생 2주 전에 가족들이 장모님을 모시고 괌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거 진짜예요. 괌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무슨 불화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뭔가 반박이 되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가 가장 쓸모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비디오입니다. 저는 이게 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꺼내요. 바로 뭐냐면 이 영화는 위험한 독신녀라는 외국 영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남편의 트레이닝복을 확인을 해봤는데 쪽지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 영화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92년도에 개봉했던 위험한 독신녀라는 게 발견되는데 그 영화가 뭐였냐면 욕조에다가 시신을 담가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검찰이 그걸 보고 이제 용의자죠. 용의자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근데 남편이 아니요. 본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 본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됐다.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94년 2월 28일 날 빌려가지고 이걸 3월 2일 날 반납했던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똑같은 그 해에 10월 26일 날 또 다른 대여점에 가서 또 빌려요. 근데 그거를 빌리고 한참 뒤에 연체료까지 물고 한참 뒤에 반납한 정황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위험한 독신녀. 그리고 이거는 실제 법원의 자료까지 들어갑니다. 법원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인정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봐셨을 때 변호인단의 반박 어땠습니까? 변호인단의 반박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다시 반박한 부분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굉장히 약했죠. 결국 1996년 9월 2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1심에 대한 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풀려납니다. 이때 당시에 증거 불충분을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위스의 법의학자였습니다. 토마스 크롬패치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와서 직접 증언까지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의 법의학자 3명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7시 전에 죽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바로 변호인단이 스위스의 최고의 법의학자였던 토마스 크롬패치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이 사람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시 전에 안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7시 이후에 죽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 무죄라고 판단을 하고 1998년 11월 13일 대법원 상고심에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법원이 한 번 더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고등법원을 넘기는 건데 유죄 취지요. 유죄 같은데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다시 얘기해봐라 라고 내린 거예요. 한 번 더 얘기가 바뀐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유죄인 거를 증명을 해내라예요. 그러니까 유죄인 거를 바꿀 마음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유죄 취지에 대한 부분이 다시 번복되는 경우는 법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드물다고 봅니다. 왜냐면 대법원은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하지만 2001년 2월
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언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무죄. 그리고 2003년 2월 대법원 제3고심 최종적 판결 무죄 판결을 받고 이분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사망 시각 또는 사망 시간대의 추정에 관한 검찰 제출의 사체 현상에 관한 각 증거의 유죄 증거 가치를 부여하기에는 부족한 점,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출근 이후에 발생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의 일관성은 좀 없으나 거짓으로 보이는 일부 내용은 유죄의 증거로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오히려 사망인의 컨택트 렌즈, 한약 봉지 관련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정황도 상당 부분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유죄의 각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의문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범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여러가지 유죄, 간접 사실 내지 정황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종합적 증명력이 위 공소 사실을 진정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모 씨에게 무죄를 판결한다. 무죄가 됐습니다. 여러분, 2003년에 이 일이 실제로 터지고 나서 이제 범인은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완벽한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미제입니다. 왜냐면 범인이 없거든요. 누군가는 죽였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이유, 우리 다 똑같습니다. 법원도 똑같이 분명히 판결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죄, 증거 불충분이라는 판결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 우리 다 인정해야 돼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없지만 문제는 결정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없어요. 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단 1%의 가능성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무죄죠. 그러니까 무죄를 유죄로서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죄로서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유죄인 사람이 무죄로 판단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억울하게 유죄를 둘러쓰는 부분을 막기 위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절대로 죄를 물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남편에 대한 생각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볼 겁니다. 바로 뭐냐면 남편이 이상한 이유, 남편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여러분, 우린 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그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의심하는 이유, 왜 이분이 의심을 받지 않아야 되는 이유까지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심을 받는 이유는 진술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술에 대한 부분에 약간 문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위험한 독신녀를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빌려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직접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분은 100% 진실만을 말하지 않았다는 건 우리도 하나 알아야 돼요. 지금 이분, 피의자로 의심을 받았던 이 피의자였던 이모 씨는 실제로 완전히 100% 진실만을 얘기하지 않았답니다. 확실한 건 빌려본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인정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말하는 모든 걸 진실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신이 범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내의 외도 같은 걸 부정하잖아요. 아내 외도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쩌면 거짓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어심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어심리. 그러니까 자기가 범인이 아닌 걸 피하기 위해서, 범인이라는 걸 피하기 위해 방어심리적으로 나 저걸 빌려본 적 없는데? 나 외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분이 진짜 살인자건 아니건 간에 자기가 살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어심리의 기제로서 저분에 대한 걸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의심을 해볼 만한 상황은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의심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남편의 직업의 특수성입니다. 남편이 외과의사거든요. 남편이 외과의사면 사직, 사강, 몸이 굳고 몸에 혈흔이 남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일반인보다 많이 알지 않을까요? 외과의사잖아요. 외과.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무언가 즉흥적인 그러니까 쇼킹해서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깨끗한 계획적 범죄라는 부분을 보게 된다면 외과 의사가 사람을 죽이고 그 욕조를 시신에 담그는 영화를 2번 보면서 완전 범죄를 꿈꾸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범인이 아니라서 무죄가 아니라 증거가 없어서 무죄인 거니까. 뭔가 애매하니까. 심증은 있지만 뭔가 물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외과 의사라는 그 특별성.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사망시간에 대한 은폐 주작이요. 뭐냐면 욕조에다가 시신을 담궜다고요. 사망 추정 시간에 혼선이 오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그냥 죽이려고 했다면 사망 시간이 명확하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건 사망 시간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번째가 뭐냐면 다른 용의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킬러에 대한 얘기해 봅시다. 킬러를 고용하는 청부살인업자를 한다면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보험? 의심? 보험 같은 거? 의심? 원한살인? 원한살인일까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그럼 왜 애는 죽이죠? 2살 난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아이가 죽어야 될까요? 원한살인? 원한살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시신이 너무 온전합니다. 큰 상처가 없어요. 그리고 계획범죄라는 특징, 우발적 범죄면 감정발산이라고 해서 자기가 죽이면서 뭔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제3자의 살인, 그건 가능하죠. 출근 이후 최대 1시간 30분의 길이 있으니까. 하지만 말이죠. 이런 짧은 시간에 살인을 저지르고 청부살인이라면 제3자가 왜 굳이 장롱에 불을 지르고 튀냐고요.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몸에 불을 질러야죠. 그냥 사람한테 불을 지르고 아이는 냅두는 게 맞지 왜 굳이 죽이죠? 이게 조금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제시했던 것 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남편 몸에 있었던 손톱 자국입니다. 경찰은 이것도 증거라고 제시합니다. 손톱 자국. 여자가 반항하면서 생긴 상처다. 라고 제시를 합니다. 근데 말이죠. 남편이 이거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자기가 아내를 보고서 죽은 아내와 딸을 보고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자신의 몸은 팔을 양쪽을 잡고 몸을 부여잡고 있을 때 난 상처다. 라고 진술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손톱 상처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긁었어요. 제가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손톱의 모양의 위치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이러면 사람이 직접 이렇게 잡은 것과 손톱의 상처의 모양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가 맞아요. 여러분 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만약에 저기서 아차 하고 말실수 한번 했다면 그러면 끌려간 게 맞겠지만 저 사람은 정말 천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답이 없죠. 그리고 이제부터 각각의 반론이 다시 시작됩니다. 각각의 모든 사연의 반론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의심에 대한 반론입니다. 첫째, 진술의 거짓성. 영화를 봤다는 거 가지고 영화를 하나 본 거 가지고 실제 이걸 보고서 했다는 걸 가지고 들이민다? 방어심리 정도라고 생각 안 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사형 판고를 받고 두 번째 신문을 받을 때 이거 내가 봤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내가 좋아하는 영화였어라고 함부로 진술했다가 너 새끼야 이거대로 똑같이 따라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방어 심리적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라고 제시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남편이 특이한 증언도 했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 이거 이해를 잘 해봐야 돼. 뭐라고 남편이 증언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신의 사진을 보게 되면 피해자의 눈썹 화장이 돼 있어요. 눈썹 화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눈썹 화장을 했으니까 7시 이후에 살해된 것이다 라고 변호인단이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여기서 이상한 진술을 해요.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아내는 눈썹 화장을 한 게 아닙니다. 아내는 눈썹 문신을 했지 눈썹 화장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이에요. 정말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맞아요. 그거 눈썹 화장한 거예요. 해야 자기가 그 여자는 7시 이후에 살아있었다. 아내는 7시 이후에 살아있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굳이 지 입으로 왜 자기 입으로 아무렇지 않게 그거 눈썹 문신인데요? 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자기가 정말 그런 부분이었다면 이런 것도 숨기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은 그냥 억울한 사람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저질렀다? 역으로 얘기합니다. 법의학자들도 견해가 다들 다른데 외과 의사가 법의학 수준을 뛰어넘은 생각을 해서 이분들과 더 뛰어난 이야기를 했다? 그럼 그걸 판사가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실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1995년 5월 달에 제대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군의관이었어요. 1995년 5월에 제대하고 사건은 6월 12일에 발생했으니까 실제 그 시간이 한 달 10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공중보건의 근무를 마치고 사회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터진 사건입니다.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글쎄요. 다음입니다. 외도 사실? 이야기합니다. 외도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보다 보면 아예 까마득하게 외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지인들이 야, 너 그거 놀래지 말고 들어. 내가 어제 누구랑 가는 걸 봤어. 이렇게 듣고 아는 경우도 있으니까 외도 사실을 모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왜 모르냐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한 것이다 라고도 반문하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사망시간 은폐에 대한 부분. 혼선을 주려고 해서 이제 거기다가 시간과 시반 시간을 뭔가 조작할 정도로 온도까지 생각한 사람이라면 애초에 남편이 범인이면 그냥 시체에 불을 질렀을 것이다. 그러면 사망 시간의 추정 단서는 윗속에 있는 물건밖에 안 나. 내용물로밖에 확인이 안 되니까 그게 더 빨랐고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 쉬우니까 이상하지 않나?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또 문제가 뭐였냐면 오전 7시쯤에 나왔다면 이전에 숨졌다면 시반과 다 나타났던 부분이 양측성 시반인데 부검 현장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부검 현장에도 없던 법의학자 K가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양측성 시반을 보셨습니까? 네, 보았습니다. 변호인단이 다시 반문합니다. 양측성 시반을 봤다고요? 그걸 보셨다고요? 옆에 사진만 보시고 어떻게 양측성 시반이 보이셨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는 법의학자는 부검 현장에 실제로 가지 않고요. 실제로 관할 검사가 검시한다고 1990년대 형사소송법 222조에는 변사자나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가 있을 경우 검사가 검시합니다. 검시한 걸 가지고 법의학자에게 전달하는 거라서 법의학자는 직접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에 정확하게 시반, 양측성 시반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확한 증거가 아니다 라고 다시 따집니다. 결국 모든 게 확인이 안 되고 묻힌 겁니다. 용의자도 없습니다. 문제는 용의자를 더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대의 미제 사건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보실 때 어땠습니까?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까? 남편이 범인이네. 그러고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머릿속에 별의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과 한 가지 사건의 재구성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우리 유튜브 분들, 저는 너의 개인적 견해는 궁금하지 않아. 안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견해를 과감없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바에 대해서 뭐 무조건 맞다 틀다가 아니라 그냥 한 가지 생각인 거니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첫째, 남편이 죽인 것이 아니다로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남편이 정말 죽인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전제 조건 하에 지금부터 모든 퍼즐들을 하나씩 맞춰볼게요. 남편은 오전 7시 병원을 새로 개원합니다. 아침밥을 먹고 아내와 딸의 배웅을 받고 출근하게 됩니다. 경비원 아저씨와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출근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8시에 도착했고, 그 사이의 시간에 아내는 자신의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아내는 왜 문을 열었을까요? 누군 줄 알고 문을 열었을까요? 둘째, 왜 아이를 죽였을까요? 셋째, 시신을 물에 넣고 왜 불을 저질렀을까요? 넷째, 왜 침입의 흔적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까요? 족적조차도 어떠한 물건이 흐트러진 거 없이,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 깔끔하게 나간 것처럼 왜 아무런 흔적이 없냐는 거죠.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남편이 죽인 것이 아니면 누군가가 들어와서 죽였다는 거고, 아내는 분명히 방어를 했을 겁니다. 방어를 안 하고 죽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 흔적에 대한 부분, 뭐 머리카락이 좀 남발돼 있다든가 무언가 흔적에 대한 게 여러 가지가 남아있어야 되고, 아내의 손톱 같은 부분, 이런 모든 부분에 DNA 검출이 되거나 무언가 여러 가지 확인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떠한 것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것, 왜 이렇게 깨끗하냐는 부분인 겁니다. 시신을 물에 넣고 불을 저질렀다. 유추해보겠습니다. 시신을 물에 넣었다.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지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일까? 침입의 흔적이 없다. 들어오자마자 죽이고, 아마 이 안에 있는 구조를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고 어디에 물건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 아이를 왜 죽였을까? 2살짜리가 목격자의 진술이 가능하다고요? 그건 조금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닐까요? 2살짜리가 정말 무언가 말을 하고 진술을 할 수 있다? 글쎄요. 과연 그게 가능할지.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엄마와 이제 뭔가 문제가 일어난 걸 보고 울 수도 있죠. 울게 돼서 그 우는 걸 막다가 죽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아이까지 죽일 확률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일 의심스러운 건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왜 문을 열었을까입니다. 그러면 남편인 척을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나야! 그럼 남편과 뭔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남편처럼 뭔가 친숙한 사람이 아니면 문을 열 수가 없는데, 용의자는 단 한 명, 내연남. 그런데 내연남은 집에 온 적이 없어요. 내연남은 항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원. 어떻게 아이가 있는 집에 내연남이 옵니까? 병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죽인 것이 아니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남편이 죽였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남편이 죽인 것이 아닌 건 아니다. 누군가가 죽였거나 남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 그럼 이제 다른 생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냐면 남편이 죽인 것이다. 남편이 죽인 것이다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 아이를 죽였을까? 경우에서 첫 번째, 친자의 유무요. 친자 관련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한 가지입니다. 친자 유무에 대한 거. 아예 저도 이거에 대해서 엄청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친자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지에 대한 거 저도 조사를 해봤지만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친자 관련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이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죽일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나가 만약에 깔린다면 친자 관련 이야기, 시간의 알리바이, 7시에 대한 알리바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7시 이전에 죽였다, 7시 이후에 죽였다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제가 왜 이 관점을 여기서 깼냐면 7시 이전과 7시 이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7시 전이 시간적인 면을 보셔야 돼요.
남편이 실제로 출근한 시간과 시신이 발견된 시간이 9시 10분이고 남편이 7시면 2시간 텀이고 그 전 2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쳐도 5시부터 9시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5시와 7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5시하고 한 8시 사이에서는 이게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에서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불을 저지른 것. 저는 불을 저지른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불을 왜 안방에 저질렀을까? 제가 아파트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아파트 사진을 보고 제가 한 가지 놀란 게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뇌피셜이에요, 여러분. 봐보시면 안방과 화장실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탄 부분과 화장실 욕조 부분이 가깝다는 건 보이십니까?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있어요. 물의 온도를 바꾸려는 것. 그러니까 물의 온도를 바꾸고 싶은데 저거를 화장실 바깥에다가 하면 화장실 습기가 많으니까 물이 안 들어서 안에가 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욕조에 있는 저 욕조 부분을 뜨겁게 만든다는 전제 조건을 깐다면,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전제 조건을 깐다면 안방 부분이 활활 타면 안방에 있는 안방 화장실에까지 벽에 열이 전도가 되어서 전도가 된다면 거기 밑에 있는 그 물이 있죠. 물의 온도가 변화할 수 있다. 왜냐면 시간과 시경을 확인할 때 온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 의사면 모를 리가 없어요. 이거는 법의학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법의학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일반적인 외과적 지식, 외과 의사잖아요. 외과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물의 온도에 대한 부분만 조작을 하면 이건 분명히 어느 정도는 벗어날 구멍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조건 맞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왜 하필이면 안방이냐 했던 거예요. 왜 하필 안방? 아니,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거실에다가도 불을 방화하면 되고 왜 굳이 안방에다 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가 바로 베란다로 나갔잖아요. 왜 굳이 저런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입니다. CCTV가 없습니다. CCTV가 없습니다. 남편이 실제로 병원에 도착을 했다라는 증언도 없고 병원 개원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실제 알리바이에 대한 증언도 많이 없고 하나 더 남편이 실질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그 5분 차이 있죠. 만약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다시 돌아온 거라면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돌아온 거에 대한 건 사실 제 뇌피셜이에요, 여러분.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남편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에 대한 증거,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게 하나. 그리고 하나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은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서 군의관 신분으로서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분이 아이가 탄생을 했었고 아이가 나왔죠? 아이가 있었고 일단 내연남의 관계는 1992년부터 있었다고 얘기했으니까 뭔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95년도 사건, 92년도에부터 내연 시작. 아이는 2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걸 먼저 알았다면 아이와 아내에 대한 징후가 있고 그분에서 미리 준비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이렇게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가능성입니다. 무조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았던 건 왜 하필 안방에다 불을 붙였냐입니다. 그런데 안방에다가 불을 올린 그 이유를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제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능한 부분을 생각하면 안방을 뜨겁게 해서 화장실의 온도를 올리겠다 라는 생각이었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오전 7시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한 정말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분노로 인한 그 배신을 표출한 한 사람으로 아실 겁니까? 제가 오늘 컨텐츠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김은중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알게 되었다. 기억나십니까? 좀 아이러니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피해자로 의심받았던 사람, 바로 이분이 무죄 선고 이후 의료활동 봉사에 매진하고 국내 최대 의무사는 김은중이 사건의 공식 의료 차트 해독 작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십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이게 누군가 하고 조사하다가 알게 된 겁니다. 아직 이분은 선교활동 같은 걸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을 던지고 우리 유튜브는 내리고 본방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의문점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제가 가진 마지막 의문점 하나. 뭐냐면 억울하셨을 겁니다. 자신은 남편이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억울하시죠? 슬프시죠? 무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왜 범인을 안 찾으시죠? 범인을 용서하신 겁니까? 왜 그 이후에 이 국가에, 이 나라에, 검찰과 경찰에 왜 범인을 잡아달라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는 그게 지금도 의심입니다. 왜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인가? 김원의 일요 미스테리 극장 26번째 이야기, 심증은 필요 없다. 증거를 말하라.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